네, 안녕하세요.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의 김열매 팀장님과 함께 건설주 얘기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 그 국내 시장 관련된 국내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양가 얘기를 조금 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분양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국내 건설사의 판매 가격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 상단을 좀 누르고 있는 이슈 같은데 네, 앞으로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혹은 조금 완화가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상단이 열려 있는 그런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최근 3년간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고분양가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통제하는 규제가 또 있는 건데요. 음, 그걸로 인해서 사실 2017년 정도부터 이미 분양가 통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계속 껑충 뛰고 있는데도 분양 가격은 최근 3년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그쵸. 시세하고 분양가가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또 열풍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아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미 변화가 좀 나온 게 올해 2월 달에 허그가 고분양가 심사의 상한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음. 세칙 개정을 했어요.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올릴 있다. 수 있다. 네, 이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바로 그렇게 올리진 않을 거고요. 그럼 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세칙 개정 전에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분양가에서 10% 이상 못 올리게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송파구의 둔촌주공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분양을 했던 시세가 너무 쌌고 그 사이에 이 주변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뭐 이전에 가장 바로 앞에 분양한 분양가가 싸니까 허그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의 분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지금 4천만 원인데 최소 3,5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이랬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그에서는 분명히 이미 기존에 분양한 거에 10%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됐어요. 그때 분양을 빨리 하려고 했던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려고 네. 빨리 하자라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그럼 우리 좀 천천히 하겠다. 이래서 아직도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사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못 올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조합들이 속도를 지연시키고요. 시행사들도 이 정도 분양가면 나중에 좀 올려받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 세칙 개정이 되고 나서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의 산식 자체가 네.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토지대금 더하기 건설공사비 더하기 가산비 요렇게 해서 분양가가 산출이 되는데요. 네. 토지대금이 지금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이 또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행사나 조합들 입장에서는 땅의 원가가 올라간 건 아니죠. 네. 이미 사놨으니까요. 그쵸.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서 토지 가격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토지 가격 높아지는 거를 반영할 수가 있고 공사비는 지금 최근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도 올라가는 거를 반영을 해서 정식으로 산출해서 낸 분양가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과거에 3,500만 원에 분양하고 싶다는 거를 3천만 원에 하라 그래서 못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산출을 해보면 최소 4천만 원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분양 가격이 더 이상 정체는 아니다. 최소한 올라갈 수는 있다. 얼마만큼 토지 가격, 공시 가격 올라가는 거 더하기 공사비
물가 상승률만큼은 최소한 계속 올릴 수 있고 아, 그것도 반영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을 때 시세 90%까지 받는 동네가 생기겠죠. 그러면 건설사들은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좀 늦어집니다. 왜냐면 2월 달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 당장 4, 5, 6월에 분양하려던 사업들 중에 일부가 지금 급하게 하지 말자. 분양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조금 지연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마냥 계속 지연되기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올해 연내에는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건설사들은 분양가도 올려받으면서 그러면서 사업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아주 좋네요. 좋은 환경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슬픈 소식일 수 있고요. 또 워낙에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어차피 당첨이 어려우니까 그럼 기존에 가점제에서 당첨을 원해서 가점 막 쌓으려고 집도 일부러 안 사고 이렇게 참 네. 아이도 많이 낳고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이 낳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는데요. 허탈해질 만큼이냐, 그 로또가 그럼 매력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로또의 금액이 좀 너무 컸다. 아, 그게 과도했다. 네, 아. 그게 컸기 때문에 뭐 서울의 강남의 반포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10억이 바로 붙는다. 근데 이제 10억은 너무 과하고 그렇죠. 너무 비정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장 없어지냐? 시세 차익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분양가가 시세랑 똑같아지느냐? 그렇게 되진 않겠죠. 서서히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새 아파트의 분양 매력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건설사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뭐 PER이 낮고 PBR도 낮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익률을 보니까 천지 차이더라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네. 관계사 공사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은 이익률이 안정화돼 있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 5% 6% 정도는 글로벌하게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아주 강한 호황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불황이 아니면 대체로 우리가 노멀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 5% 6% 정도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특정 건설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높냐? 네, 15%는 좀 과한데요. 네, 근데 주택 사업이 그만큼 좋은 거고요. 네. 해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택 사업을 잘하는 회사. 잘한다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으리으리한 삐까뻔쩍한 아파트 럭셔리한 걸 많이 지으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네. 굉장히 뭐 돈도 잘 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고급 아파트 지으면. 네. 그런데 실제로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휘황찬란한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저가의 땅을 매입해서 가장 싼 동네를 좋은 동네의 아파트로 개선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논을 사서 극단적인 경우에 논을 네. 사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잘 팔면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이 짧고 리스크가 별로 없었다. 다 완판됐다. 미분양이 없었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반포나 강남의 요지의 수준은 다른 건설사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건설사들이 간판 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들에서는 마진이 좀 적게 남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주하는 요지의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주택 사업을 해도 마진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주목받지 않는 지역, 아직 덜 개발된 지역의 땅을 사서 아예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했다. 요거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땅을 직접 사서 하면 자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체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상당히 마진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땅은 이제 시행사가 사가지고 건축만 시공사한테 해달라라고 그렇죠. 하고 얘는 이제 정해진 공사비만 받고 끝인데 네. 오히려 얘가 내돈내산으로 네. 직접 토지를 사가지고 내가 직접 건물 짓고 분양까지 내가 혼자 하면 그렇죠. 그게 분양이 대성공을 한다면 마진율이 엄청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그 자체 분양이 비중이 많은 거고. 네, 그런 비중이 많았고 사실 지금은 조금 과거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땅을 오래전에 사놓은 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수익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시공사에서도 되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게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영진의 안목이 필요한 거겠죠? 경영진만이 아니라 뭐 실무진들이 당연히 안목이 뛰어나야죠. 장기 투자가 가능해야 거기 되고. 인재들이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던 게 그렇죠. 주주들에게 좀 상처를 좀 많이 아, 줬죠. 어느새 이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창 논란이 컸었죠. 네. 네, 이제 회사에서는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공과 리조트, 레저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었지만 네. 주주들은 사실 그다지 공감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워낙에 토지를 잘 샀기 때문에 좋은 땅을 싸게 사서 워낙에 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땅을 사야지 왜 비행기를 사려고 하느냐. 그러게요. 네, 그런 잘하던 거 논란이 하지. 네, 좀 있었죠. 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네. 게다가 항공업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또 워낙에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지면서 이 매수 자체가 철회가 됐고 여러 이슈로 이제 딜이 중단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적상으로도 좀 안 좋았던 게 입찰 보증금이 이제 몰수돼서 손실 처리를 2,010억 원을 한 번에 반영을 했어요. 아, 2,010억 원이었나요? 네.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상으로도 충격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주들도 조금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미 이제 회사가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잘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땅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는 지금 이미 보유한 토지들이 굉장히 좋은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산, 네. 공릉, 그리고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현산이 자치사업 부지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고 당연히 토지 가치가 현산이 매입했을 시점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개발 종목을 사라고 추천을 그거는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네. 굉장히 다른 건설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달성하고 있어서 네. 표본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도 물론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네, 종목을 네. 갖고 있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이슈가 또 하반기에 있는 게 있는데요. 현대건설 자회사가 상장을 하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네. 지금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한 6조 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예상 시가총액이 한 뭐 7조 원에서 많이 부르는 데는 뭐 1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7조짜리 회사에서 자회사 10조짜리가 떨어져 나가서 따로 상장을 하면은 이거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이슈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저는 상장 전까지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장 전까지는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금 장외에서 뭐 이미 형성된 가격이 9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알짜 회사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갑자기 질문하신 거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슈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왜냐하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상장을 하고 나면 이 둘 회사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의 포인트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그 오너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구주 매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구주 매출을 전량하느냐, 일정 부분은 그냥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IPO를 할 때는 보통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네. 아직은 저희는 그 계획을 몰라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쵸. IPO를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좋으니까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고 IPO를 하면 실제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장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면 그 가치를 현대건설에 재조명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이후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누가 어떤 것에 주력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계획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참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켜가지고 모회사 주가가 좀 등락이 커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LG화학도 그렇고요. 저 네, 근데 참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 각각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뭐에 주력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발표할지 실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네. 정보가 나중에 뭐 증권신고서로 내고 조금 더 정확한 딜 구조가 정확하게 알려지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잘 해주시겠죠? 네. 제가 그때 그러면 리포트를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설주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건설주 보실 때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보시죠?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를 2009년부터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한참 이전부터 건설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건설이라는 게 사이클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나쁠 때는 정말 끝도 없이 바닥을 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라 하면 건설업이 좋을 때라 하면 언제냐? 당장의 매출액과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수주가 현재 좋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수주가 좋아지면 내년에 수주가 또 좋아져? 올해 수주 좋은데 내년에 수주가 더 늘어? 그러면 수주에서 매출 인식이 되는 기간이 2, 3년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2, 3년간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제 가시성이라고 하고 신뢰도라고 하죠. 비저빌리티가 높아지고 매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또박또박 성장을 맞춰주면 밸류에이션은 어디까지 가냐면 올해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확정한 거야 라고 해서 수주할 때마다 긍정적인 전망에 2, 3년치를 땡겨와요. 이거 이미 땄으니까.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가다가 근데 나쁠 때 또 반대예요. 이번에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향후 3년간 수주가 감소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계속 나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 라고 하니까 PBR 0.3배까지 갔던 거죠. 과거에 해외 수주가 좋았을 때 해외 건설의 1등 회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네. PBR로 8배, 9배를 받았었어요. PBR로요? 네. PER도 아니고 네. PBR로요? 네. 네, PER은 2, 30배를 받았고요. 네. 그럴 때는 뭐냐면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이 고도 성장기에 시장 환경도 좋은데 이 회사가 한국 건설사의 대표로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수주를 계속 잘 따오면서 매출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몇 년치를 땡겨오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나쁠 때는 또 반대로 1배를 깨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히 역사와 함께 말씀드린 거고요. 나쁠 때 이제 실적을 가지고 PER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너무 비싸죠. 왜냐면 실적이 막 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쁜 실적이 이걸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현재 나쁜 실적은 2, 3년 전에 나쁜 수주를 했거나 그 네. 사이에 업황이 나빠져 있던 결과일 수 있고요. 네. 주식은 미래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쁘지만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일 때는 저희가 PBR을 얘기를 했어요. 나쁘니까 지금 실적은 안 나오니까 PER은 비싸요. 근데 그럴 때 건설주를 사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 네.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때 북밸류 대비 이 장부 대비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PBR이 0.3배다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PBR이 0.7배, 0.8배를 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좀 중요해질 수 있죠. 신뢰를 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 PBR보다 저는 높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기준은 이제 PER로는 코스피가 지금 12배, 13배는 받으니까 네. 건설사도 안정적으로 2, 3년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PBR도 1배 가까이로 갈 수 있다. 아니면 ROE가 두 자릿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나오는 ROE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종 밸류에이션은 PER, PBR을 다 보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PBR로 절대 저평가 구간은 조금 지나왔고, 그래서 회사별로 실적이 또박또박 나와줄 필요가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 하반기와 내년도의 실적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말 최고의 답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헷갈리실 수가 있는 점이 PE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싸야지, 낮아야지 이제 저평가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건설사 같은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PER이 높을 때 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죠. PER이 높고 PBR이 낮을 때가 음. 적절한 매수 찬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PER만 봐도 안 되고 PBR만 봐도 안 되고 네. 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시황에 맞춰서. 네, PBR이 싼데 PER이 둘 다 쌀 수 있어요. 둘 다 둘다쌀수 싼데 변화가 없는 회사들은 또 음. 이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네. 관심을 또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PER이 비쌌다가 싸지려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느냐 요거를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네, 건설업종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김열매 팀장님을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안지원 팀장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네, 나와야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더 많은데 시간이 아쉽게도 발목을 잡네요. 네, 여기서 그러면 저희는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